헌법재판소가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립니다. 이 판단으로 헌재가 구인 체제로 복원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한편 내일부터 연휴로 잠시 중단됐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재개되는데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엇갈린 진술을 한 증인들이 대거 출석해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가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집니다. 9인 체제가 될 것인지 그대로 8인 체제로 이어질지 분실하게 될 전망인데 오늘 헌재의 판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인용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인용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이 관련 규정 자체가 무척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 3명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출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어떠한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등에 대해서 딱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규정 자체가 단순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 역시도 무척 단순합니다. 결국에는 국회에서 이 마 재판관 후보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 선출을 한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마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최권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 역시도 간단한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이 규정과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뭔가 해석의 여지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이 경우에 이제 결국 위헌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면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국회가 꼭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그런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대통령 혹은 그 권한 대행이 이를 임명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또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3명씩 후보자들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나눠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런 제도 자체를 결국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까지 또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다 고민을 한다면 결국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에 대해서 이 국회의 의결이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민주당 쪽 야권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의 말이 좀 맞는 겁니까? 사실 아까는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적법하냐 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제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 의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따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제 국회 이름으로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단 레드를 본다라고 한다면 동일하다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안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정부를 향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때 해당 문제가 되는 그 사안이 결국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한다면 이 국회라는 그 기관 안에 있는 일부 기관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그래서 각하를 내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각하될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의결 자체는 있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의장이 국회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은 또 적법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헌재 결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헌재가 인용 결정, 그러니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정작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꼭 해야 한다 이런 강제성은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헌법과 그리고 법률에 의하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이라고 해서 국가기관은 그 결정에 다 따라야 될 의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정해져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 최권한 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이 구성원이 한 명 모자란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가 곧바로 재판관에 임명됐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제력이 없다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고, 물론 뭐 사실상 간접적으로 국회 측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이 점을 또 다른 탄핵 사유로 하나 들어서 탄핵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이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기피 신청을 여기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회피를 촉구하는 그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네. 기피라는 것은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을 때 당사자 측에서 기피를 하도록 신청을 하는 것이고, 예. 이제 회피라는 것은 그러한 사유가 인정이 될 때 재판관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물러나는 겁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 예상을 해보자면 사실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정계선 후보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차례 냈다가 네. 결국 나머지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재판의 공정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혹은 기대하지 못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라고 판단을 이미 받았다라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회피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이것을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무척 낮다라고 봅니다. 특히 또 일부나 혹은 이들 전부에 대해서 이제 결국 회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헌법 그 재판을 맡게 되는, 진행을 하게 되는 구성원에서 인적인 그런 또 구성원의 흠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또다시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국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이전에 이 회피 신청서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따로 확인은 해본 적은 없는데 사실 예. 그런 케이스 자체는 찾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5차, 6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국회 측에서 신청한 핵심 증인들이 나오는데요. 모두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반대로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정치인 체포를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어떤 점들을 보고 신빙성을 좀 판단하게 될까요? 근데 우선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진술들이 얼마나 일관되고 또 구체적인지, 모순점은 없는지, 그래서 이 진술들의 그런 자체 내용만 보고 우선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쭉 진술을 하다 보면은 뭐 앞부분에서 한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에서 한 이야기가 일관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질문하는 측에 따라서 그 대답이 모순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재판정 외에서 했던 진술들과 또 비교를 해서 얼마나 그 진술들이 일관적이고 모순되지 않는지를 우선 살펴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술이 과연 제출된 증거들, 그 증거들로부터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혹은 부합하지 않는지도 마찬가지로 신빙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 지금 여러 증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각 증인들이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혹은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자들의 진술까지도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서 결국에는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특히나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이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라던가 이진우 수방사령관, 영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목요일에는 곽종근 이 특전사령관까지도 출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윤 대통령 측과의 이 입장들,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라던가 이런 것들 특히나 배치되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궁금한데, 윤 대통령 측이 직접 뭐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거나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좀 예상하세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신빙성 문제이니만큼 결국 이 신빙성들을 탄핵시키려는 그런 질문들이 다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선 이 진술하는 그 증인들의 진술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의 차이가 있다, 혹은 모순점이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진술 주장들과 다른 점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지적을 하는 그런 질문들이 다수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진술에 대해서 그 동기를 의심하는 그런 질문들도 상당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신빙성을 따지는 그래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뭐 한편으로는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또 질문을 할 것일까 그런 것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김용현 전 장관의 그런 증인 신문과 비교를 해보면 윤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당사자로서 이런 질문들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로 대립되는 그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니만큼 기존과는 비교했을 때 뭐 직접적인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빈도수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정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뭐 구체적으로 이 증인 신문을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결국 이 인물들의 그런 직함이나 혹은 담당 직무를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3명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계엄 선포 사유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정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 그리고 중국의 그런 뭐 해킹이라든가 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세 사람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시의 뭐 상황들,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계엄이 필요할 만큼 국가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었다라는 점들을 진술로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예. 추가적으로는 결국 국정원장 측에 그러니까 국정원 측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국정원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또 질의가 들어가긴 할 건데 전반적으로는 결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형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이 형사 25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기존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맡게 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구속 취소가 불필요하다. 그리고 보석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중대한 두 가지 사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속된 상태에서는 이 각 재판들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결국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속 취소나 또 보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또 한편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얼마나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그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였던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향후에 시간이 흘러 이 보석이나 구속 취소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그리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그 사이에는 윤 대통령이 뭐 공수처나 혹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혹은 그런 적이 전혀 없고 또 예. 공수처의 그런 조사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을 종합한다면 결국 이 구속, 취소 혹은 보석을 판단함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이런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검찰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았다면서 끝이 없습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른 수사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 보통 어떤 때 이렇게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이 필요한 건가요? 보통 이제 피의자의 인적 관련 정보가 부족할 때 검찰에서 이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등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름이나 뭐 주민등록번호를 아는데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다. 혹은 반대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나머지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다. 혹은 전화번호가 변동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수사의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제공이 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검찰 쪽에서도 이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은 작년 7월경쯤에 있었던 그런 수사 방식이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사실 이렇게 일부 인적 사항들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빈번히 이루어지는 그런 조사 방식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